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에는 이제 큰 편제가 총설, 건설, 공급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총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규제를 한 겁니다. 민법 같으면 총칙이 있고 물권법, 뭐 채권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처럼 여기도 이제 총설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줄여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법의 목적이 있어요. 법의 목적을 보면은 주택법은 쾌적하고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편에 주택법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을 보면요. 살기 좋고 주거환경 조성과 건설 공급을 해서 주택시장의 관리. 우리 시험이 재작년에 나올 때 이 24회 시험에서는 갈록의 선입기 시험에 법률이 나왔어요. 이 부분. 그래서 한번 갈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자, 주택시장을 갈로를 집어넣어요. 주택시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죠. 그러면 이제 주거 안정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주거 수준에다가 갈로를 쳐보세요. 갈로. 주거 안정도 하지만 양적인 부분이 안정이고요. 주거 수준이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을 다 향상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주거 안정은 많이, 양적으로 많이 주택을 짓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로 선입기 시험에 그 주택 시장 있잖아요. 이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에? 여러분들이 막 시험장에 갔어요. 이게 금방 생각날까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린 건데요. 공부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용어 정리에서는 갈로 선입기 시험에 제가 볼 때 평소에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갈로 치세야 하는 부분이 있죠.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택시장을 관리한다는 말이 시험 범위의 가장 중요한 용어였어요. 그리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그러면은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양적인 면에서 향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주거 수준이라는 거는 뭐예요? 향상은 질적인 향상을 말합니다. 질적인 향상. 그 양과 질을 다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파트도 많이 공급을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의 어떤 질적인 면도 그만큼 향상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로 선입기는 평소에 제가 강의하면서 주관식 문제를 대비를 합니다. 별도로 대비 안 해도 강의하면서 하고 또 주관식 특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에 대비를 우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주택이라는 거는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건축법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의 분류가 있어요. 선생님, 주택을 구분할 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이걸 첫 시간에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우리가 주택을 할 때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는데, 이 주택을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건축법상에는 4개가 있습니다. 보시죠.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공관. 네.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분류예요? 건축법상의 분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도 공부하겠지만은. 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주택법입니까?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다. 그럼 주택법의 분류는 건축법하고 달리 분류를 할 때 이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딱 끊어서 단독하고 다중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택상의 분류에서 안 들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공간이 있죠. 예, 그러면 이 공간은 주택법의 단독주택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에서는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메모장을 가져오셨는데 메모하실 때 어떻게 메모하시냐면요. 주택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공간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기숙사가 안 들어갑니다. 기숙사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법의 분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씩만 들어갑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법상의 분류를 보실 때, 그죠?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독립된 주거생활, 독립된 각 세대가 이렇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를 말하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방도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밥을 해먹고 사는 걸 뭐라 그러죠?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부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취사시설이라 그래요. 취사시설. 그래서 우리가 군대도 이제 취사병이라고 있죠. 취사병. 취사병. 예. 밥을 만드는, 우리가 취사하는 사람이, 밥을 만든 사람, 밥을 짓는 병사를 말합니다. 취사병이 있듯이, 이것도 취사시설, 이런 것이 다 있어야만이 단독주택은 독립된 구조를 하는, 우리가, 거실과 방과 취사시설이 다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독주택이라도 그냥 단독 있고 다중 있고 다가구가 있어요. 그럼 다중은 뭐냐? 다중은요, 똑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잘 들으세요. 3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둘 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4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넘는다. 그럼 이미 뭐는 아니죠. 다중과 다가구가 아닌 겁니다. 4층부터 4층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아니다? 다중과 다가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3계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가. 그리고 여기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660제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약 3.3024잖아요. 3.3, 우리가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약 3.3이죠. 그렇죠. 약 3.3이니까 3.3을 나눠버리면 200평이 됩니다. 200평. 평수로는. 그렇죠? 요즘은 평수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개 이제 제곱미터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2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0제곱미터 200평 이하인 것은 다중입니다. 그럼 다가구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로 구분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면
틀림없는데 뭐로 구분하느냐? 뭐로 구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중은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취사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다가구는 뭐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취사시설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요거는 19세대를 넘을 수가 없어요. 19세대 이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 다중하고 다가구는 첫 시간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19세대 이하로 돼 있나 이 말까지 들어가야만이 다가구 됩니다. 그럼 주인이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서는 청수만 따져서 5개층 이상입니다. 몇 개층요? 5개층 이상이죠. 그래 이제 우리 제 친구가요, 10년 전에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야, 요즘 넌 어디 사냐 하니까, 나? 지금 대전에 거기서 4층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 4층짜리 아파트. 그래,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4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4층 아파트.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넘어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그리고 속으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해버리면은요, 막 속으로 웃습니다. 저거는 아파트도 뭐가 몇 층인 줄도 모르고 저거 인생이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웃는다고. 예. 한 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멸치를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또 했는데, 민법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민법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딱 하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법 선생이 제가 하는 말을 갖다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옛날에 지금 차압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차압. 예? 차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은 뭐라고 쓰죠, 되게?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하죠, 압류.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예. 그 얼마나 내가 차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약간 비웃는 웃음 있죠, 그거. 약간. 그게 한 5년 전에. 약간 제가 그 자격증 따기 전에 민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하기, 법대 나와도 다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쓰면은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속으로 약간 피식 웃는 그런 비웃음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완전히 비전문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비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 말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문가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차압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놀림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4층짜리 아파트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놀림감이 된다는 거예요. 놀림감. 예,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는 주택을 우리가 아파트로 합니다. 그럼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이하. 둘 다가 4개층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수녀님, 아니 연립과 다세대 5층짜리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5층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알고 있었다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려니까 비전문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 바닥 면적의 합계를 앞으로 줄여가지고 요거를 줄여서 바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합. 우리가 남자친구를 줄여가 뭐라 합니까? 남친. 그렇죠? 여자친구를 줄여서 뭐라 합니까? 여친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 면적의 합계를 줄여서 바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합. 우리끼리. 왜? 강의할 때마다 이게 처음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언제 다 적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앞으로 바합 하면은 우리끼리 쓰는 용어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하죠? 바합이라고 적겠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예.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아시겠죠? 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바합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을 다 660이에요. 초과했을 때는 그게 뭐가 되고? 연립이 됩니다. 연립.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 660을 이하, 초과가 안 되고 이하가 되면 그거는 다세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가? 전문가, 항상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야, 공인중개사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공인중개사에 뭐 요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그 뭐죠? MC가 이제 바톤 넘겨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게 딱 갑자기 이제 자기 그 방문을 한 거예요. 물론 방문하기 전에 다 미리 연락이 옵니다. 내일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요즘 뭐 중개사 시장이 어떻는가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리 요청을 옵니다. 그럼 미리 이제 멘트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멘트를 준비 안 한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수합니다.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연립주택은 항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했을 때 연립이 되고, 이거 다세대 이하입니다. 그럼 요걸 암기를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이 초과의 초자를 딱 따보세요. 초과에. 이 초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초연. 초연 딱 붙이다. 초연. 무슨 연? 초연입니다. 초연.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막 아파트 옮기 쉽죠? 막 24평 사면 34평을 옮기고 싶고 자꾸 평수 높은 걸로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초연해집니다. 뭐 아파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넓은데 뭐 하려고 아파트 가냐? 편한데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뭐죠? 저도 이제 용산에서 한 20 몇 년간 지금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 부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연예인들 제가 많이 와요. 연예인들 많이 봐요. 예. 누구라고 지금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텐데, 많이 옵니다. 그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초연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튼 초연하게 산다. 뭐 한다고 옮기냐 이거야. 넓은데. 예. 그 다음에 이다. 하나가 초면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이하죠? 그럼 이다. 초연이다. 초연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초연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 안 하고요. 대개 연말 대회가 아니고 연초라는 게 있어요. 연초가 뭡니까? 만약에 2024년 1월이 되면 연초가 되죠.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연초에 반대로 해도 됩니다. 연초에는 다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해서 다이 예. 연초에 다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암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어떻게 간에 초연하게 살거나 간에 연초에 다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암기하신 분도 계세요. 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헷갈립니다. 이거 어떤 게 초과고 이해가 되냐? 요게 관건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연초에 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초연하게 산다 초연이다 예, 이렇게 되고 예,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 됩니다. 초연이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의 분류였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거 필로티 구조 뭐 이런 건 놔두세요. 이런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 다 할 테니까 중요한 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보시면은 준주택이 나옵니다. 무슨 주택? 자, 페이지 26페이지죠. 자, 26페이지 보면요. 준주택이 나오죠. 그러면 준주택이 뭐냐면요. 주택이 이미 아니다는 겁니다. 왜? 주택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단독 셋, 공동 셋. 그렇죠? 6개. 6개가 주택입니다. 요것만 주택이야. 그러면 준주택이라는 거는 이미 뭐가 아니다?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 다음에 시설입니다. 준주택은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다. 아닌 다음의 시설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피스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 공간이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법에 가면은요, 요거는 업무 시설이 됩니다. 일반 업무 시설이 됩니다. 건축법에는.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요, 일단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 이용시설, 다중 생활시설. 예, 다중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고시원입니다. 옛날에 고시원을 말하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일반 업무, 건축법에는 일반 업무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업무 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이 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별도의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용도가 달라요. 노인복지주택이니까 주택 아닙니까? 말 속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숙사. 건축법에는 이제 공동택이죠. 기숙사는 건축법상에만 공동택일 뿐입니다. 주택법에는 기숙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준주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준주택으로 하겠다. 준주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준주택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별표 하잖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준주택이 몇 개? 4개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오다가 내가 가다가 오다가 화가 좀 나올 수가 있죠. 화가 노기를 띠수 노기라는 것은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희노애락 할 때 희노애락 하죠. 이 화를 낸다 할 때 노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오다가 노기를 띈다. 준주택은 오다가 노기를 띌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왜 화가 납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준주택은 오다가 노기를 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국민주택 갑니다.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은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 주공과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앞으로 주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옛날에 이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대한주택공사가 있었고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있었고, 한국토지공사가 있었어요. 토지공사. 얘들이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더 줄여가지고 주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공. 그래서 이제 이건 LH 공사를 말하죠. LH 공사가 주택공사입니다. 왜 LH 공사가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전에 지었던 거,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지었던 LH 공사가 지었던 순살 아파트, 철근을 40%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은요, 순살 아파트 해가지고 주택공사가 지었는데 철근을 40%를 빼버렸어. 40% 최고 많이 뺄 때. 그러니까 이 보강공사 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해먹었냐 이 말이야. 옛날에 다 감옥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다 돈 받고 해가지고 뇌물 받은 사람은 지금 그 전에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찾아내야 돼요 저거. 아파트를 갖다가 철근을 40%를 빼먹는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군데, 전국에 16군데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그 명단 다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유튜브 치보세요. 순살 아파트 명단 다 나옵니다. 그런 아파트 분양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사람이 겁나가지고 지금 다 도망 나오잖아요, 지금. 철근을 최상천지에 40%는 빼먹고서 40%.
LH공사. 요게 5년 전, 지금 정권이 아니고 그 전에 정권. 예? 이 LH공사 그때 많이 구속됐죠, 그 당시에. 예. 이거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하철 주택공사, 지방공사인데 이 지방공사가 만약에 서울 하우징, SH공사 있죠? 서울주택공사 같으면은 SH공사가 지방공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시험은 법률명을 그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LH공사니 뭐 SH공사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방공사, 지방공사. 예, 그래서 요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국지주지를 하겠습니다. 국지주지. 예, 줄여가지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요, 국지주지. 예, 국지주지 하면은 국가지하철 주공지방공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지하철 주공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거, 딱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정.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이 예산을 재정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저기 이제 주택도시기금이죠. 예, 주택도시기금. 그럼 기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말하고요. 주택도시기금, 기금 있죠. 예,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만약에 건설도 하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한다. 그것도 국민입니다.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돼야 되냐? 85,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를 말합니다. 요 85라는 거는 주거전용 면적이에요.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다. 그런데 이 85가 도시지역이 수도권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수도권 지역 아시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니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도시지역이 있고 이제 뭡니까?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비도시지역이 뭐냐면은 비도시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지역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는 건 옛날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말합니다. 예,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고, 농사 짓고 산림 있는 곳,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건 뭐냐? 용도지역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도시지역이 나오면 4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참고적으로 하세요.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녹지지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은 우리 시험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을 16개로 나누잖아요. 크게 나누면 4개로 나누는데 4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도시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 비도시지역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7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16개. 왜? 주거지역에도 또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죠. 또 주거지역이라도. 전일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그래서 종류가 말이죠. 이렇게 또 16개, 도시지역이라도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 이제 1종, 2종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거지역이라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참고적으로 하세요. 전용 주거지역에는 1종, 2종이 나눠지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1, 2, 3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다시 갈게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요 첫 시간만 하고 안 할 거 제가. 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그 다음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용도지역이 또 이렇게 4가지씩 나눠집니다. 그러면 다시 갈게요. 도시지역이고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되겠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에는 1,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1, 2, 3종이 있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몇 개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시역이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지역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관리 농림 산악령 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뭐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몇 개? 4개. 용도지역 4개. 그럼 세분했어.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되겠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에는 다시 1종과 2종 나누고, 저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까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나눠지고,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공인중개사 과목이지만은요, 우리 시험이 나중에 건축법에 관하면 이게 있습니다. 건축법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동주택의 1조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의 1조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라도. 그래서,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종로는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이게, 예?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종로가.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곳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조금 벗어나면 일반상업지역이고, 구로 쪽에 가면은 이제 준공업지역. 구로, 준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업이라도 다 나누죠. 상업적이라도 유통상업은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있는 곳은 유통상업이에요. 남대문, 동대문이 유통상업. 조금 벗어나면 근린상업지역이죠. 주택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 그런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 있고, 공업지역에도 전용공업, 공업 단지가 있는 곳.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주택과 같이 있는 게 준공업입니다. 그래서 녹지라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첫 시간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지역만 따지면 얼마냐? 100이다. 읍면지역 있죠. 읍과 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은 100제곱 이하까지 된다는 거죠. 뭐가? 이걸 국민주택의 규모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자? 국민주택의 규모. 아시겠어요? 국민주택의 규모가 85인데 100까지 된다. 그러니까 100까지 되는 거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 100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도에 예를 들어서 도시역이 아니다. 주거상업 공업 녹지가 아닌 관리나 농림산업용 보전지역에 그리고 읍면지역 같으면은 100까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85가 아니고 그때는 100이 되는 거죠. 100. 최대 규모가. 그러니까 수도권이 일단 아니래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도시역이 아니잖아요. 도시역이 아니니까 관리 농림산업용 보전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읍면지역에 해당, 읍면만. 그러면 이제 1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우리 시험이 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자꾸,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공부한 건 내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게 한 번씩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별표 있죠? 오다가 노기를 띈다. 자꾸 줄줄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민주택에는 국민주택의 뜻이 뭐냐? 2가지 뜻이 있다. 국주지가 건설하는 거는 다 되고,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건설 개량하는 것도 되는데, 그 규모가 85 이하까지만 되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 된다. 최대 규모는 얼마냐? 100이다. 이건 뜻이죠. 그럼 누가 물어보면은 최대 규모는 얼마일까요?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100입니다. 아시겠죠? 예. 85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 되니까? 100까지 되죠? 그러니까 최대 규모는 100이래야 돼. 100이에 맞지. 그러면 이 최대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빼버리면은 그냥 규모는 이렇게 물어봤죠? 이럴 때는 8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최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건 천차이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단독이든 공동이든 같아 이겁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규모는 같아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그 단독주택은 1호당이란 말이에요. 1호당. 공동주택은 뭐라고 하냐면 1세대당이란 1세대당.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죠. 단독주택은 1호당이라는 말을 붙여. 1호당. 단독은요. 공동은 1세대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규모는 얼마냐? 단독이든 공동이든 1호나 1세대당 규모가 다 같이 주거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제 국민주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 갑니다. 그럼 민영주택이 뭐냐? 이건 간단해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죠. 그게 민영입니다. 시험장에 갔더니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다.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자, 상식적으로는 맞죠? 예? 상식적으로는 맞지만은 우리 법령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해야 되죠. 예. 이거는 시험을 칠 때는 이게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시험은 법령에서 말하는 용어만 맞게 하는 거지. 상식으로 하는 거는 틀리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상식은 틀린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면 틀린 건 아닌데 법령에서는 요거는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예? 부동산이 아닌 걸 부동산이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다. 그렇게 기억해도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기 보세요. 임대주택.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한 개만 말씀해 보세요. 공공임대. 뒤에 나옵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죠. 예,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나오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통합 공공임대, 통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전세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를 생략해도 돼요. 종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네, 8개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 할 겁니다.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가면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주택 등의 매입주택, 기준주택 등의 전세, 기준주택 등 아니고 이거는 기준주택만. 예. 이거는 등이 붙지만 그냥 이거는 그 다음 말은 기존주택을
사들인다 이겁니다. 주택공사 등이 사들이 가지고 전세만 내겠다는 거죠. 여기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고, 저거는 전세라는 거는 자기도 전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전대 방식으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전대 방식이죠. 요거는 임대를 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전대 방식입니다. 전대 방식. 유일하게 전대. 나도 빌린 입장인데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전세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1억입니다. 전세 보증 1억이에요. 그럼 내가 1억 같으면은 내가 1억에 들어갔어. 예? 근데 1억 해봤자 은행에 맡기면 돈이 뭐 이자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전대를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월 얼마 받느냐. 예를 들어서 월 60만 원 받는다는 거죠. 60만, 70만 원. 예를 들어서 70만 원 받는다 합시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이 전세 보증금인데 들어가서 내가 안 살고 다시 월 70만 원에 전대를 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은행에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안 살면서도 은행에 내가 1억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 나오나? 얼마 안 되죠? 7만 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얼마냐? 한 달에 70만 원이 전대하면 70만 원인데 만약에 한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다시 나도 빌린 입장이지만은 다시 빌려주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도 빌리는 임대죠. 나도 임차인의 입장인데 내가 빌려가지고 다시 빌려주는 행태를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전대. 그럼 전대라고 할 때 전대 받는 상대방은 전차인이 되고 나는 전대인이 되는 거죠. 빌려주는 입장은 전대인, 빌려받는 입장은 전차인이 돼. 전차인.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 임대인데 얘만 전대가 있죠. 전대. 얘만 전대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가 몇 개? 8개입니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대 의무 기간이 가장 긴 게 영구임대입니다. 50년짜리입니다. 나중에 할 건데요. 국민임대가 30년. 임대 의무 기간이. 행복주택이 30년. 장기전세 20년이에요. 통합공공이 30년. 요 세 가지만, 요까지만 기억하셔요. 요까지만. 임대 의무 기간. 시험 100% 나옵니다. 나중에 공공주택특별법에 강의할 겁니다. 미리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다. 그럼 민간임대는 나중에 이제 어디서 무슨 법이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나오죠. 예. 그 민간임대는 미리 말씀드리면요. 민간임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임대는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물론 나중에 뭐 뒤에 공부할 거지만 선생님이 미리 하는 거는 제가 전체를 갖다 놓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일반. 요거는 유일하게 민간이 건설해서 임대사업을 할 때는요, 공공지원을 받는 거예요. 공공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거 공공지원이고, 그 공공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내 돈으로 짓는 거는 장기 일반이 됩니다. 다 같이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짜리, 10년. 10년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공임대 몇 개? 8개. 민간임대 몇 개? 2개. 종류가 2개입니다. 공공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공공지원을 받으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고,
공공지원 안 받으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강조해드리잖아요. 평소에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예. 첫 시간에 스님 이렇게 자세한 예는 없는데, 매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나중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아야지 나중에 여기서부터 맞고 들어오거든요. 자기 맞을 차례쯤 되면은요, 이미 그 맞은 아픔이 다 이게 100입니다, 벌써. 그럼 한 대만 맞아도 굉장히 아프게 느끼죠. 그러니까 막 후닥닥 맞는 게 좋아요, 그냥.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하면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갈수록, 야, 이런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고민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임대주택이 그냥 장난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 간단히 보고 좀 쉬겠습니다. 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을 받는 거예요, 분양을 받기는 받는데, 자, 이 부가 뭐냐, 부. 이 부는요, 조건부라고 합니다, 조건부. 부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분양을 받는데 무슨 조건으로? 토지를 빌리는 조건이죠. 분양을 받긴 받는데 무슨 조건으로? 토지를 빌린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빌리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 형태를 토지 임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토지를 빌린다. 토지는 빌리고 주택만 분양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택만 분양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주택만 분양 받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빌린단 말이죠. 그럼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냐?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은 자기가 토지를 빌리는 거니까, 토지를 빌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토지를 빌리니까 토지 소유권은 누구 되냐면은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주체가 되겠죠. 시행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하죠. 시행자.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권. 그 주택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가 되겠죠? 분양받은 자가. 그럼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이잖아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전유 부분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부속시설이라든지 부속 건물,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 있겠죠. 분양법, 복리시설에, 이런 거는요, 우리가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공동 소유. 구분 소유죠. 건축물은 전유 부분만이고,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501호. 내가 분양받는 거는 이 501호를 분양받았잖아. 그죠? 그 여기 부속 건물도 있고,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있단 말이죠. 예,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상가를 분양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만약에, 이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 복리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든지, 아시겠어요? 경로당이 있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리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공동 소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공동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은 공동 소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유 부분만 팔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넘기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택의 소유권이지만, 잘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니까 이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이잖아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유 부분 팔면은 공유 부분도 판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주택의 소유권은 건축물은 전유 부분이고 부속 건물과 복리시설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즉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소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권이니까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 가지고 주택의 소유권은 내가 분양받는 자가 가지만은 결국은 토지를 빌리는 거니까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 토지는요, 내가 매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건물만, 주택만 분양받았잖아. 그러니까, 주택만 분양받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내가 건축물의 전 유분을 분양받은 거고, 부속 건물과 복리세는 내가 공동으로 분양받은 거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 소유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토지는 빌리는 거니까 토지 임대료지만은 주택만 분양받은 거다. 결국은.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때는 뭘 팔아야 돼요? 이제 매매할 때는 주택 부분만 팔고 사고 하는 것이지 토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자가 가지니까 토지 부분은 이제 따로 계약을 체결 안 해도 자동 승계됩니다. 임대료를. 자동 승계. 계약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소유자야. 이 분양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B로 만약에 양도했다, 이거, 양도. 그럼 B가 양수인이 되죠. 양수인, 양도라는 게 뭐냐면 넘겨주는 거 양도랍니다. 양도. 그럼 양수인이 넘겨받은 사람이 양수인이죠. 그럼 양수인은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이제 넘겨받았단 말이죠. 넘겨받을 때, 그 토지 부분은 임대료만 내면 되죠. 그래서 계약을 따로 체결 안 하고 자동 계약, 자동 승계됩니다. 이 계약을 자동 승계받는다는 거죠. 근데, 건물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건물 부분은 내가 건물의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은 이거 뭐 됩니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이거 501호 주인이 누구냐? 이제 바뀌는 거지, 이제. 그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죠. 이때, 요거만, 전유 부분 있죠? 요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소유권이 토지는 시행자가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시행자가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으니까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동 승계 받는 거예요, 자동 승계. 집주인 데려와, 내가 다시 계약할게. 이게 아니에요. 토지 부분은 계약을 자꾸 승계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는 뭐만? 건물 부분이잖아요, 전유 부분.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줘야 돼요, 이거는. 등기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나중에 뒤에 놓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쉽게 한 5분만 쉬고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